옛날 옛적에 한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산비탈에 아름다운 초원을 가지고 있었다. 풀이 허리까지 올라올 만큼 푸르른 초원이었다.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페루와 둘째 폴은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젊은이로 통했다.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우렁차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거울이라도 질투로 깨져버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용맹함 뒤에는 게으름과 허풍만 숨어 있었다. 막내 아스켈라데는 모두가 제투성이라고 불렀는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하루 종일 화덕 곁에 앉아 재를 뒤적이며 마치 자기에게만 보이는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형들은 그를 놀려대며 더러운 녀석이라 부르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여겼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서 그 흐름만 보았을 뿐 화덕의 불꽃을 반사하며 그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데 농부에게는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에는 해결책이 없었다. 산비탈의 초원은 온 마을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했다. 풀이 빽빽하고 집이 많아 이웃들은 부러운 한숨만 내쉬었다. 그런데 매년 정확히 같은 밤, 풀이 한창 무르익는 한여름밤, 성 요한의 날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농부가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비탈로 나가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초원이 땅바닥까지 깨끗이 뜯어먹혀 마치 보이지 않는 굶주린 무리가 지나간 것 같았다. 성 요한의 밤이 지날 때마다 초원은 마치 거인이 면도라도 한 듯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남기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무도 흔적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해마다 재앙이 반복되었고 농부는 큰 손해를 입었으며 수수께끼는 밤 안개 속 연기처럼 잡히지 않았다. 농부는 이 재앙에 종지부를 찍기로 하고 큰아들을 초원으로 보냈다. 페르는 느긋하게 준비했다. 빵과 치즈를 챙기고 따뜻한 담요를 두르고는 자기가 반드시 도둑의 멱살을 잡겠노라고 온 마을에 자랑하며 산으로 향했다. 풀밭에 누워 먹을 것을 먹고 별을 바라보니 대담해졌다. 그런데 정확히 자정에 그 아래 땅이 흔들렸다. 산 밑에서 울림이 솟아올랐다. 무겁고 깊은 울림. 이어서 천둥 같은 굉음과 산이 서로 부서지는 듯한 우지끈 소리가 터져 나왔다. 페르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첫 번째 지진과 함께 그의 용기는 사라졌고 그는 토끼보다 빠르게 달아나 초원을 알 수 없는 힘에 내맡겼다. 담요도 빵도 큰 소리 치던 말도 잊어버렸다. 아침이 되자 초원은 다시 깨끗이 뜯어먹혀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던 것처럼. 이듬해 풀이 다시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 둘째 아들의 차례가 왔다. 폴은 형을 비웃었다. 겨우 소리가 뭐라고, 나야말로 그까짓 괴놈 따위에 도망치지 않지.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치 트롤과 직접 씨름이라도 할 듯 당당한 걸음으로 초원을 향해 갔다. 풀밭에 누워 기다렸다. 그런데 자정에 땅이 어찌나 맹렬히 흔들렸던지 나무들이 우지끈 소리를 냈고 울림이 귀를 틀어막았다. 마치 천둥을 땅속에 가둔 것 같았다.
폴은 벌떡 일어났다. 용감한 말을 떠올리기도 전에 다리가 먼저 그를 데려갔다. 형의 두려움을 비웃었지만 땅이 발밑에서 사라지자 깨달았다. 웃음은 공포에 대한 형편없는 방패라는 것을. 아침의 초원은 다시 헐벗은 땅으로 드러나 있었다. 늙은 농부는 고개만 저으며 두 손을 내렸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셋째 해, 성 요한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아스켈라데는 화덕 곁에서 일어나 무릎에 재를 털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가서 초원을 지켜볼게요. 형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네가? 페르가 소리쳤다. 이 더러운 녀석아, 넌 네 그림자도 무서워할걸? 우리 같은 용감한 사람들도 도망쳤는데 폴이 거들었다. 너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거야. 아스켈라데는 다투지도 않았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팡이를 들고 주머니에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넣고 말없이 문을 나섰다. 칼도 따뜻한 담요도 챙기지 않았다. 오직 어떤 갑옷보다 단단한 자신의 침착함만을 가져갔다. 늙은 농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가냘프고 소심한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아스켈라덴이 초원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졌다. 풀은 키가 크고 빽빽하게 서 있었고 그는 그 속에 푹신한 침대처럼 누웠다. 오랫동안 조용히 누워 별을 바라보며 귀뚜라미 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시냇물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런데 정확히 자정에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땅속에서 울림이 솟아올랐다. 둔탁하고 무거우며 점점 커지는 울림이었다. 땅이 출렁거렸고 바위들이 굉음과 함께 인근 절벽에서 쏟아졌으며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누르는 듯 구부러졌다. 소음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마치 세상의 끝이 다가와 산들이 제자리에서 떠나기로 한 것 같았다. 아스켈라데는 무서웠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가락이 풀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벌떡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떨리는 땅에 더 바짝 몸을 눌렀고 속삭였다. 자, 왔으니 남아있겠어. 땅이 마치 기술을 떨어뜨리려는 듯 그를 내던지려 했지만 그는 자신의 고집으로 버텼고 다른 이들을 겁먹게 한 것의 정체를 보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울림이 한꺼번에 끊겼다. 마치 누군가 무거운 돌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정적이 찾아왔다. 너무나 깊은 정적이라 아스켈라데는 자기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 다른 소리를 감지했다. 무겁고 규칙적인 숨소리와 거대한 발굽 아래 풀이 부서지는 소리.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그 앞에 마치 산 자체에서 태어난 듯 말 한 필이 서 있었다. 거대하고 힘세어 살아있는 산처럼 보였다. 달을 가릴 만큼 키가 컸다. 그 털은 붉은 구릿빛으로 빛나며 별빛 아래 은은하게 반짝였다. 말에는 순수한 구리로 된 완전한 마구가 갖춰져 있었다. 굴레, 안장, 등자, 모든 것이 어두운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안장에는 기사의 갑옷과 무거운 검이 묶여 있었는데 역시 구리로 마치 지하 대장간에서 별인 듯 했다. 이것은 짐승이 아니라
구리와 근육으로 된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산의 깊은 곳에서 나와 지상의 풀을 먹으러 온 것이었다. 말은 조용히 무거운 머리를 숙이고 풀을 뜯기 시작했다. 탐욕스럽게 서두르지 않으며 초원을 줄기차게 한 줄 한 줄 집어 삼키며 아스켈라데는 구리 거인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힘으로는 이런 짐승을 잡을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말에게 다가갔다. 막대기도 두려움도 없이 손을 내밀며 잘 먹었구나, 친구야.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구리 굴레를 잡았다. 말이 움찔하며 뜨거운 김을 뿜었지만 단단하고 따뜻한 손을 느끼자 갑자기 잠잠해져 어린 양처럼 순해졌다. 그는 말에 깃든 폭풍을 단 한 번의 손길로 잠재웠고 구리 거인은 이 제투성이 소년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다. 아스켈라데는 구리 안장에 올라타 말을 숲 깊숙한 비밀 장소로 끌고 가 갑옷과 검과 함께 숨겼다. 아침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초원은 푸르게 서 있었고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형들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아스켈라데는 어깨만 으쓱하며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성 요한의 날이 문턱에 다가왔다. 형들은 손사래를 쳤다. 페르도폴도 밤의 초원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스켈라데는 말없이 화덕 곁에서 일어나 익숙한 길을 걸었다. 자정에 땅이 맹렬하게 흔들려 비탈을 따라 바위들이 굴러내렸다. 그러나 아스켈라데는 풀에 몸을 눌린 채 조용히 누워 기다렸다. 울림이 잦아들자 초원에 새로운 말이 발을 내디뎠다. 첫 번째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었다. 그 털은 보름달처럼 빛났고 모든 털 한 올 한 올이 차가운 빛을 뿜었다. 굴레, 안장, 갑옷, 검은 순수한 은으로 되어 있었다. 산 깊은 곳에서 온 두 번째 손님이 새 주인 앞에 고개를 숙이자 밤이 은빛으로 빛났다. 아스켈라데는 굴레를 잡고 숲으로 끌고 갔다. 이미 구리 형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섯째 해, 아스켈라덴이 세 번째로 초원에 누웠을 때 땅이 포효했다. 마치 산들 스스로가 먼지로 무너져 내리기로 한 것처럼. 절벽이 갈라지고 숲이 신음했으며 하늘이 금방이라도 땅 위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나 아스켈라데는 누워서 기다렸다. 세상이 고요해지자 비탈에 빛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금빛이며 눈부신 빛이. 초원에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말이 발을 내디뎠다. 그 털은 녹인 금처럼 타올랐고 갈기는 액체 불꽃처럼 흘러내렸으며 마구, 안장, 갑옷, 검은 너무나 찬란히 빛나 밤이 한순간 낮으로 변했다. 아스켈라덴이 다가가 굴레를 잡자 금빛 거인은 그 형제들처럼 그에게 순종했다. 이제 숲속 비밀 장소에 새 필의 말이 서 있었다. 구리, 은, 그리고 금. 그는 말로 구현된 해와 달과 노을을 소유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을음투성이 소년에 불과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화덕 곁에 앉아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 한편 농부의 오두막에서 먼 곳, 왕국의 수도에서 온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늙은 왕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하도 아름다운 공주여서 해마저 그녀의 타비를 지날 때면 속도를 늦춘다는 말이 있었다. 왕은 공주에게 남편을 찾아주기로 했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온 왕국에서 가장 용감하고 민첩한 자를 원했다. 그리하여 왕의 인장이 찍힌 칙령을 작성하도록 명했다. 붉은 망토를 두른 전령들이 모든 도시와 마을로 나갔고 그들의 나팔이 매 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왕께서 대시합을 선포하노라. 승자는 공주의 손과 왕국의 반을 얻으리라. 공주의 아름다움과 왕의 뜻에 대한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길 위를 날아 가장 먼 구석까지, 우리의 주인공이 재 속에 앉아 있는 저 오두막에까지 닿았다. 시합의 조건은 이러했다. 왕궁 옆에 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벽처럼 가파르고 통유리를 부어 만든 듯 매끄러웠다. 그 비탈은 햇빛에 번쩍였고 어떤 생물도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미끄러운 표면에 버틸 수 없었다. 그 산 꼭대기에 공주가 앉아 있어야 하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3개의 황금 사과가 놓여 있어야 했다. 말을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공주의 손에서 사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사가 그녀의 남편이 되어 왕국의 반을 얻는다. 산은 햇빛에 굳어버린 파도처럼 반짝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새나 빗줄기뿐이지 기수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상이 너무나 컸기에 왕국 방방곡곡에서 용감한 자들이 이미 말에 안장을 얹고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대시합의 날이 왔다. 유리산 기슭에 군중이 모였다. 다채롭고 시끄럽고 끝을 알 수 없는 인파였다. 수백 명의 기사와 왕자가 천하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의 말은 발굽으로 땅을 쳤고 갑옷은 햇빛에 불탔으며 깃발은 바람에 펄럭였다. 페르와 폴도 준비를 했다. 시합에 참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아스켈라덴이 조용히 부탁했다. 나도 데려가줘. 이 더러운 녀석이 왕 앞에 가겠다고. 형들이 웃어댔다. 네 재 속에나 앉아 있어.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그러나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길 위에서 사라지자마자 아스켈라덴은 벌떡 일어나 수풀으로 달려갔다. 비밀 장소에서 새 필의 말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온 세상이 기적을 보려고 산 기슭에 모였지만 진짜 기적이 지금 깊은 숲속에서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시합이 시작되었다. 유리산 꼭대기에는 공주가 앉아 있었다. 아침 노을처럼 아름다운 3개의 황금 사과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기사가 말에 박차를 가했다. 발굽이 유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즉시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미끄러졌다. 말이 코를 벌름거리며 허둥대다가 갑옷을 딸깍거리며 아래로 굴러내렸다. 이어 2번째, 3번째, 10번째가 달려들었지만 산은 창문 유리 위에 벌레처럼 하나하나 떨어뜨렸다. 말 울음소리, 쇳소리, 떨어지는 몸의 굉음. 모든 것이 하나의 절박한 소음으로 뒤섞였다. 그들의 용기는 매끄러운 유리에 부서졌다.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듯 산은 그들의 자기와 문장에 무관심하게
그들을 아래로 내던졌다. 단 한 명의 기수도 10걸음조차 오르지 못했다. 왕은 단상에서 얼굴이 어두워졌다. 공주는 지친 듯 시선을 내렸다. 군중은 실망의 웅성거림을 냈다. 시합은 실패할 운명인 것 같았고 온 세상에 이 산을 정복할 자는 없어 보였다. 그때 갑자기 군중이 탄성을 질렀다. 어두운 숲속에서 기수 한 명이 날아나왔다. 낯선 이름 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리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였다. 갑옷이 햇빛에 붉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아래의 말은 거대하고 강인한 발굽부터 갈기까지 구릿빛이었다. 기사는 멈추지 않았고 줄을 서지 않았다. 그는 불의 회오리처럼 경기장에 돌진하여 말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유리산 비탈로 곧바로 돌격했다. 군중이 숨을 멈췄다. 기적이 일어났다. 구리 발굽이 미끄러지지 않았다. 유리에 파고들어 불꽃을 튀기며 말이 기수를 위로 실어 올렸다.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고 막을 수 없이. 다른 이들이 떨어진 곳에서 그는 올라갔고 산 자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사는 비탈의 3분의 1까지 날아올랐다. 이날 누구보다도 높이. 그리고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러나 3분의 1 지점에서 그는 말을 돌려 숲으로 달려가 버렸고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갑자기 사라졌다. 3분의 1 지점에서 구리 기사가 고삐를 당겼다. 말이 미끄러운 비탈에서 바위처럼 단단히 멈춰서 섰다. 공주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감탄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떤 기사도 이토록 높이 오르지 못했으니. 그녀는 3개의 황금 사과 중 하나를 집어 낯선 이를 향해 아래로 던졌다. 기사가 손을 치켜들어 날아오는 사과를 잡았다. 마치 사과 스스로 그의 손바닥에 내려앉은 듯. 그런 다음 말을 돌려 아래로 달려갔다. 멈추지 않고, 투구를 벗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구리말이 숲속으로 돌진했고 기수는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새벽녘의 꿈처럼. 그는 상을 가져갔지만 영광은 거부했고 공주의 눈에 남은 금빛 빛과 웅성거리는 군중 속에 수천 가지 질문만을 남겼다. 그가 누구지? 모두가 속삭였다. 하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녁에 페르와 폴이 인상에 잔뜩 상기된 채 집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 앞다투어 말하며 손을 휘저었고 서로의 말을 끊었다. 에이, 네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이 더러운 녀석아. 페르가 소리쳤다. 구리기사가 산 위로 새처럼 날아올랐어. 네가 뭘 알겠어. 폴이 맞장구 쳤다. 너는 쟤나 뒤적일 줄 아는데 거기서는 진짜 기적이 있었다고. 아스켈라데는 화덕 곁에 앉아 말없이 들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만이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조용하고 겨우 알아챌 수 있는. 형들은 닿을 수 없는 별처럼 그 영웅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면서 그 별이 그들 앞에 앉아 그 흐름에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형들이 잠들자 아스켈라데는 주머니에서 황금 사과를 꺼냈다. 어둠 속에서 사과가 부드럽게 빛났고 그는 감상하며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굴렸다. 그리고 다시 감추었고 자신의 비밀을 지켰다.
둘째 날 기사들은 다시 유리산에 덤볐지만 군중의 웃음과 탄식 속에 다시 아래로 굴러내렸다. 어제의 기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군중 사이로 탄식이 퍼져나갔다. 숲에서 은빛 갑옷을 입은 기수가 나왔는데 그 빛이 하도 찬란해서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는 듯 눈을 찡그렸다. 그 아래의 말은 발굽부터 귀끝까지 은빛인 마치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볍게 걸었다. 기사가 말에 박차를 가하고 비탈로 돌진했다. 은빛 발굽이 유리에 파고들며 하얀 불꽃 다발을 일으켰고 말이 기수를 위로 실어 올렸다. 가볍고 멈출 수 없이 아름답게. 그는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달빛 같았고 모든 일을 거부했던 산이 그의 차가운 빛에 굴복했다. 더 높이, 더 높이. 구리기사의 표시를 지나 비탈의 중간을 지나 그는 3분의 2까지 날아올랐다. 꼭대기가 이미 너무 가까워 공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3분의 2 지점에서 은빛 기사가 고삐를 당겼다. 말이 비탈에서 멈춰섰다. 어두운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공주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전날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 태도를 알아보았다. 차분하고 말없고 감춰진 힘으로 가득한. 두 번째 황금 사과를 아래로 던질 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기사는 그것을 가볍게 잡았다. 마치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는 손을 가슴에 대고 공주에게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을 돌렸다. 은빛 번개가 비탈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저자를 잡아라! 왕이 단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경비병들이 가로막으려 달려들었지만 기사는 그들 사이를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듯 지나쳤고 나무 사이로 녹아들었다. 그는 다시 떠났다. 그녀의 지참금의 두 번째 부분을.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녀 마음의 일부를 가져가며. 군중은 하나의 질문으로 웅성거렸다. 그가 누구인가? 아스켈라데는 숲으로 돌아가 은빛 갑옷을 벗고 말을 비밀 장소로 끌고 가서 낡은 누더기를 다시 입었다. 화덕 곁에 앉았을 때 그의 몸에는 다시 그을음과 기운 헝겊밖에 없었다. 형들이 전날보다 더 흥분한 채 집으로 들어왔다. 은빛 기사! 페르가 소리쳤다. 이게 바로 전사지. 산의 3분의 1을 정복했어. 너 같은 게으름뱅이와는 다르지. 폴이 덧붙였다. 아스켈라데는 숯불을 뒤적이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그게 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형들이 벽이 흔들릴 만큼 웃어대며 화덕에서 숯조각을 집어 그에게 던졌다. 그들은 그에게 재를 던졌지만 그 재 아래에 온 왕국이 박수를 보낸 그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스켈라데는 무릎에서 재를 털고 미소 지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미 2개의 황금 사과가 들어있었고 작은 태양처럼 따뜻했다. 셋째, 마지막 날이 왔다. 유리산 기슭에는 온 왕국이 모인 것 같았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러나 이번에는 소음도 소란도 없었다.
군중은 숨을 죽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어떤 기사도 말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산은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모두가 하나만 기다렸다. 신비로운 낯선 일을. 왕은 경비대에게 산을 삼중으로 포위하라 명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을 알아내겠다. 병사들이 대열을 좁히며 모든 길을 차단했다. 꼭대기에는 공주가 앉아 마지막 황금 사과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숲과 하늘이 만나는 곳을 바라보았고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공기가 기대감으로 팽팽했고 수천 개의 시선이 같은 한 점을 향했다. 기적의 출현을 기다리며.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숲이 갈라지고 빈터로 기수 한 명이 날아 나왔는데 그를 본 군중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순금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투구부터 박차까지. 그 아래의 말은 금빛이었고 거대하고 눈부셨다. 갈기가 녹은 불꽃처럼 흘러내렸고 발굽이 돌에서 불을 일으켰으며 기수와 말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은 마치 두 번째 태양을 보는 듯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는 단순한 기수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태양빛 덩어리로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 대지를 정복하러 온 것이었다. 금빛 기사는 불의 해석처럼 산을 향해 달렸고 말의 발굽 아래 땅이 울렸다. 삼중으로 배치된 경비병들이 뒷걸음치며 경외에 찬 두려움으로 길을 열었다. 아무도 이 찬란한 환영의 앞을 가로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왕마저도 영혼 깊은 곳까지 놀라 옥좌에서 몸을 일으켰다. 금빛 말이 발굽으로 유리를 내리쳤다. 그리고 날아올랐다. 발굽 아래에서 황금빛처럼 불꽃이 쏟아졌고 비탈이 거대한 현처럼 울렸으며 말은 한순간도 늦추지 않고 위로 내달렸다. 첫 번째 3분의 1을 지나 두 번째를 지나 더 높이, 더 높이, 하늘 가까이. 마침내 발굽이 꼭대기에 닿았다. 아래의 세상이 멈췄다. 기사가 말을 세우고 천천히 명갑을 울렸다. 공주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젊고 잘생기고 선한 눈에 금빛 불꽃이 춤추고 있었다. 그는 사과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그는 그녀 앞에 깊이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마치 여왕 앞에서처럼. 공주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지막 황금 사과를 들어 직접 기사에게 내밀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닿았고 그 순간에는 어떤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정상을 정복했지만 그의 진정한 보상은 사과가 아니라 하늘 끝에서 그를 기다리던 이의 미소였다. 아래에서 군중이 환호로 폭발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듣지 못했다. 사과를 받은 금빛 기사는 명갑을 내리고 말을 돌렸다. 공주가 뒤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는 이미 비탈을 타고 아래로 날아가고 있었다. 빠르고 막을 수 없이 빛나며
기슭에서 경비대가 대열을 좁히고 창을 세웠다. 그러나 금빛 말은 속도조차 줄이지 않았다. 공중으로 솟구쳐 병사들의 머리 위를 새가 울타리를 넘듯 넘어갔다. 경비병들은 뜨거운 바람만 느꼈고 머리 위로 금빛 그림자를 보았을 뿐이었다. 기사는 숲속으로 돌진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발굽자국도 갑옷의 빛남도 소리도 없었다.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시합이 끝났다. 승자가 있다. 그러나 그는 없다. 그는 잡히지 않은 채 떠나갔고 왕국에는 발굽 아래의 금빛 먼지와 그가 돌아오리라는 희망만을 남겼다. 산꼭대기에서 공주는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은 물러서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영웅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이름을 대신 찾아내리라. 이튿날 아침 전령들이 다시 왕국의 모든 길로 나갔고 그들의 나팔 소리는 이전보다 엄숙하게 울렸다. 새로운 칙령이 선포되었다. 왕국의 모든 남자, 공작부터 목동까지, 백발의 노인부터 수염도 안 난 소년까지 궁전에 출두해야 한다. 누구도 처벌을 무릅쓰고 빠져서는 안 된다. 공주가 앞을 지나가는 모든 이를 바라볼 것이고 산꼭대기에서 본 얼굴의 주인을 직접 알아볼 것이다. 그녀의 눈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끝없는 행렬이 궁전을 향해 이어졌다. 걸어서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왕이 수천 명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숲 끝자락의 먼 오두막에서 아스켈라데는 말없이 화덕 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사열은 새벽에 시작되어 해질녘까지 이어졌다. 왕의 옥저 앞을 수천 명의 남자가 지나갔다. 광이 난 갑옷의 기사들, 값비싼 망토의 상인들, 거친 손의 장인들, 소박한 셔츠의 농부들. 끝없는 얼굴의 강이 공주 앞을 흘러갔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주의 깊게 희망을 담아. 그리고 매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누가 황금 사과를 가지고 있느냐? 왕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다. 얼굴들이 가을 낙엽처럼 그녀 앞을 스쳐갔지만 그 어떤 얼굴에서도 금빛 기사의 눈에서 빛나던 그 빛을 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손바닥 위의 눈처럼 녹아내렸다. 하루가 저물 무렵 공주는 시선을 내렸고 슬픔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의 기사가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아름다운 꿈처럼 금빛 빛 속에 녹아버린 것일까? 마침내 가장 마지막 차례가 왔다. 페루와 폴이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혹시 운이 따를지도? 공주가 눈을 들어 그들의 얼굴에 시선을 스쳤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흔들림조차 없었다. 형제는 분한 기색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물러섰다.
그때 왕이 옥자에서 일어나 무거운 시선으로 홀을 둘러보았다. 이게 전부인가? 그가 물었다. 데려오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페루와 폴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색하고 따끔한 침묵이 흘렀다. 페르가 더듬거렸다. 동생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다만 제 속에 앉아 있습니다. 폴이 투덜거렸다. 제 투성이입니다. 폐하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고 그 답은 왕국에서 가장 더러운 오두막에 숨어 있었다. 데려오라. 왕이 명했다. 즉시. 페루와 폴은 옥자 앞에서 눈을 들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폐하, 페르가 입을 열었다. 저희 동생 아스켈라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투성입니다. 더럽고 시커멓고 죄를 뒤적이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바닥만 더럽힐 것입니다. 폴이 맞장구 쳤다. 사람을 보낼 수고조차 아깝습니다. 그러나 왕이 옥자의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모두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가 천장 아래로 울려 퍼졌다. 내 왕국의 모든 남자, 설령 세 겹으로 재에 덮여 있더라도 즉시 데려오라. 경비병들이 갑옷을 딸깍거리며 나갔다. 왕은 자기도 모르게 제투성이가 아니라 미래의 후계자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운명은 한 줌의 재 뒤에 영웅을 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옥자의 홀 문이 활짝 열리고 아스켈라덴이 들어왔다. 홀에 수군거림이 퍼졌고 이어서 웃음이 터졌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시커맸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으며 옷은 마치 염소가 씹어먹은 듯 누더기로 걸쳐져 있었다. 궁정의 기부인들은 향수 뿌린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댔다. 귀족들이 코웃음을 쳤다. 형들은 벽 옆에 서서 비트처럼 붉어진 얼굴로 땅속으로 꺼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스켈라데는 대리석 바닥 위를 차분하고 반듯하게 걸었다. 마치 그의 누더기가 왕의 망토인 양 당당하게. 시선을 내리지 않았고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고 등을 구부리지 않았다. 그는 빛나는 그림 위에 어두운 점처럼 홀에 들어섰지만 바로 그 점 안에 진짜 빛이 숨어 있었다. 그가 옥자에 다가갈수록 웃음이 잦아들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아스켈라덴이 옥자 앞에 섰다. 왕이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을음, 누더기, 맨발,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다. 말해보거라, 젊은이. 그가 천천히 말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적 속에 우물에 떨어지는 돌처럼 떨어졌다. 유리산을 올라간 기사가 혹시 너였느냐? 홀이 폭소로 터져나왔다. 신하들이 무릎을 치며 웃었고 형들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경비병들은 콧수염 아래로 웃음을 감추었다. 이 누더기 차림이 저 눈부신 기수였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보다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아스켈라데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차분하게, 건방지지 않게, 두려움 없이.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 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조용한 대답은 어떤 웃음보다 크게 울려 신하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굳어지게 했다.
홀의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스켈라덴이 더럽고 찢어진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황금 사과를 꺼냈다. 웃음이 끊겼다. 마치 누군가 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사과가 그 흐름으로 시커먼 그의 손가락 위에서 너무나 밝게 빛나 마치 홀에 태양이 들어온 것 같았다. 신하들이 입을 벌렸다.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두 번째 사과를 꺼냈다. 정적이 죽음 같아졌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형들은 등 뒤의 벽처럼 하얗게 질렸다. 품 안에 손을 넣었다. 세 번째를 꺼냈다. 세 개의 황금 사과가 그의 손바닥 위에 놓였고 그 빛은 왕실의 모든 불을 가렸다. 재로 가득한 주머니에서 그는 순수한 금을 꺼냈다. 그리고 그 금이 바로 그의 진실이었다. 아스켈라덴이 공주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절하며 사과를 내밀었다. 말없이 소박하게 마치 들꽃을 바치듯 공주가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알아보았다. 바로 그 눈, 바로 그 빛이었다. 홀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자기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세 개의 황금 사과는 어떤 말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스켈라덴이 몸을 일으키고 한 동작으로 누더기를 벗어 던졌다. 천이 뱀의 낡은 허물처럼 발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홀이 탄성을 질렀다. 찢어진 셔츠 아래에서 금빛 갑옷이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 타오르는 눈부신 유리산을 정복했던 갑옷이었다. 빛이 파도처럼 그에게서 쏟아져 나와 옥좌의 홀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고 벽의 모든 돌이 반사로 빛났다. 신하들 앞에 키 크고 당당한 기사가 서 있었다. 넓은 어깨에 밝은 얼굴에 눈 속에 차분한 불꽃이 타오르는 그 흐름의 흔적도 재투성이의 그림자도 없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모두의 눈앞에서 아름다운 백조로 변했고 더 이상 아무도 감히 그를 재투성이라 부르지 못했다. 페르와 폴은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공주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알아보고 있었다. 공주가 자리에서 내려와 그를 향해 걸어갔다. 뛰지 않았고 달려가지 않았고 걸어갔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백의 말인 양. 그녀는 그 앞에 멈추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산꼭대기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 차분한 불꽃과 다정함이 가득한. 당신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제가 기다리던 분이에요. 그녀는 그를 갑옷이 아니라 눈으로 알아보았고 이성이 알려줄 수 없는 것을 마음이 알려주었다. 공주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단단히, 결연히, 영원히.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이분이 제 기사예요, 아버지. 이분이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왕은 두 사람의 맞잡은 손과 딸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헤르와 폴은 벽 곁에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마치 다시 땅이 발밑에서 사라진 듯 했다.
다만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입은 벌어지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다. 그들은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았고, 그래서 더 두려웠다. 제투성이 잿더미 소년. 매일 놀림감이었던 동생. 숫조각을 던졌던 동생. 그들의 웃음이 목구멍에 걸려 동생에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부끄러움이 어떤 죄보다 뜨겁게 뺨을 태웠다. 그러나 아스켈라덴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위기양양하지도 비웃지도 않고 그저 소박하고 따뜻하게 결코 원한을 품지 않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를. 형들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이 아니라 회한 때문에. 왕이 옥좌에서 일어섰고 홀이 고요해졌다. 왕은 딸의 손을 잡아 아스켈라덴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너희를 축복하노라, 아이들아. 너는 갑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격을 증명했다. 그리하여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다. 왕국이 본 적 없는 그런 잔치였다. 식탁이 음식으로 휘어지고 술이 강물처럼 흘렀으며 악사들이 연주를 하니 궁전 정원의 늙은 나무들까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백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웃음소리가 궁전 탑에서 가장 먼 마을까지 울려 퍼졌다. 사흘 밤낮으로 잔치가 이어졌다. 구리, 은, 금 등불이 광장을 밝혔고 온 세상이 제투성이의 손바닥 위 세 개의 사과처럼 빛났다. 잔치는 100년이 지나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기억되었다. 좋은 이야기에는 기한이 없으니까. 아스켈라덴은 왕의 후계자가 되어 지혜롭고 공정하게 다스렸다. 그러나 왕관도 금빛 갑옷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그는 형들을 용서했다. 비난도 조건도 없이.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두었다. 가난한 오두막에서 늙은 아버지를 데려와 궁전에 모셨고 아버지는 따뜻하고 평안하게 여생을 보냈다. 산비탈의 초원은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세 마리의 마법 말은 왕실 마국간에 서서 주인에게 충실히 봉사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야기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을 깨달았다. 제 한 겹 아래에도 순금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사람에게 용기와 착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 믿기지 않는다면 화덕의 재를 한번 뒤적여 보시라. 어쩌면 거기서도 무언가 빛날지 모르니.